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집을 사는 것도 또 보유하는 것도 또 파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5년 만에 확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정책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가 최근 올해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2020년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좀 확실하게 경감해 주겠다 이런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포함된 것인지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세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을 거쳐 지금 지방선거까지 결국은 민심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격 흐름은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어떤 그런 환경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약보합 정도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조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세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거래세에 해당되는 양도세 부담 부분은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 부분을 유예해 주도록 해가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간 상태에서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1세대 1가구 1주택 주택자들의 어떤 조세 부담을 갖다가 보유세, 즉 보유하는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국은 민심과 연관지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조세 부담에 이제 그걸 갖다 완화시켜주는 그런 쪽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세간의 이야기로는 한 25억 정도, 공시가격이 25억 정도니까 굉장히 고가죠, 사실은. 그런 주택의 경우에 이제 1주택자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44만 원에서 만일에 2020년도로 돌아가서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81만 원, 즉 한 3분의 1 정도 아주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의 조세 부담을 지금 낮춰주는 쪽으로 하면서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을 좀 끌어들이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으로 돼 있죠, 민주당. 네. 이제 야당으로 된 민주당 쪽에 있어서도 이 1주택자의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어떤 조세 부담 완화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경쟁적으로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어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거는 저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맞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22년 시점에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거를 쓰겠다 이런 식의 2년 전으로 좀 회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현실적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계속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점으로 그렇지는 않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고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선거를 전후해서 민심을 잡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2020년도로 돌아가서 올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추진을 할 예정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2020년도나 2021년도 걸 적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년도는 내년 것을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다 나오겠지만 네네. 현재로 본다면은 이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그러한 부담 절감을 네.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성이다. 예, 올해에 말씀이시군요. 국한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좀 가볍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 시장은 또 어떻게 볼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종부세의 어떤 한시적 완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시법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언제 돌아갈까? 그러니까요. 올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유예할 거야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네네. 조세 정책의 어떤 원칙이 무너지는 그러게요. 거죠.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근본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조세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종부세 부담이 크니까 우리 종부세 부담을 이렇게 낮춰줄 네네. 거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하면 언제든지 세부담이 증가하고 뭐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또 좀 지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유예가 나올 거야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특히 선거철 되면 기대를 네, 하게끔 그렇죠. 하게 그럼 될것 선거철이 같아요. 되면 그때까지는 습관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선거철이 오면 또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반복이 계속될 거에 대한 우려를 일단 표명하고요. 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왜 올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은 상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시가격을 급속도로 올리게 되다 보니 현실화하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있었죠.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중에 지금 주택 가격은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뭐 안정되지는 부합세 불안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야 우리는 아니면 공시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거야라는 어떠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는 가운데 네. 한시적인 어떤 정책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정책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2023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2024년에 어떻게 할 거야? 본질적인 문제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올해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부합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공시가격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권 초기이니만큼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맞는 어떤 조세 행정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한다라면 지금 이렇게 해주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2022년에 2020년 걸 적용할 경우에 과연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2021년, 2022년에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급등한 거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걸 반영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19%, 17% 올랐던 공시가격을 반영을 하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이 또 한번 대폭 뛰는 시점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는 또 다른 반작용 혹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조세 논란을 보면서 옛날 영화 아저씨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원빈 나온 아저씨. 내일만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올해만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 또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법 개정이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사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건 어렵고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시행령만 낮춰서 낼 수 있는. 그렇죠. 시행령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2020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한 7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올해 100% 될 예정이고요.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 100%로 가야 되는데 거죠. 네. 당초는 이제 95%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뭐 85% 이야기 나오다가 2020년 수준으로 가려면 한 75%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원칙이 없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계속 되는데요.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도 안 올라도요. 그렇죠? 공시가격이 12억 원일 때 이제 안 올라도 내년
올해는 이제 2년 전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내년에 공시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안 올라도 내년 만약에. 수준으로 가게 되면 39.7%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보유세 부담이. 근데 공시가격이 5% 오르게 되면 55%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 올랐다. 올해가 17%였잖아요. 네네. 전국적으로. 10%가 올라도 72%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그러면 거네요. 계속 2년 전 수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또 원칙에 어긋나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그러면 사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조세 문제도 있고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결국에는 정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도 있고요.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네. 1주택자 비율을 보면 이번에 종부세 완화해 주는 게 1세대 1주택자들이잖아요. 예, 예. 1세대 1주택자고 다주택자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늘어났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1주택자 비율을 보니까 서울이 60% 정도 됩니다. 서울이 1주택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고가주택, 워낙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일종의 똘똘한 한 채를 그렇죠. 그래서 가진 분들이 1주택 많다는 완화를 얘기겠네요. 시켜주게 되면 서울에서 지금 그래프 나오듯이 서울 거주자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요. 서울 표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9.6%가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지금 빨리 이렇게 좀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는 여당 야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낮춘다면 확실히 낮춰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는 이렇고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현실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야당은 머리를 맞대고 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좀 세우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달콤한 것인가? 조삼모사처럼 지금 4개 주고 나중에 3개를 주려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가지고 결국은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대부분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 세제 문제를 정말 양당에서 지금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말 이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이렇게 논의가 사실 우리가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보게 되면은 우리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공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여당으로 지금 이번에 된 국민의힘당 쪽이나 정부에서도 어떤 그 종부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입법 과제, 입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조금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좀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종부세가 과연 지금 존속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타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율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2021년인가요? 2020년도인가 그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6%까지. 예, 올랐죠. 이상의- 최대 6%까지 네, 지금 최대 6% 구간별로 까지 올랐죠.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때 바꿀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에 계속 내는 건데 예. 그 세율 자체를 2배 가까이 올리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대단히 컸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다주택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어떤 세 부담에서 냈던 거에? 300%를 지금 못 넘도록 네. 되어 있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갖다가 연간 증가율을 갖다가 뭐 50%로 제한하는 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 이 부분도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전년도에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부과될 때에는 전년도에 면제받았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된 최초의 어떤 결정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는 2023년에는 이 부분이 작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세부담 상한 이런 제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폭탄을 맞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이번에 저는 아주 미세 조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어떤 존속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세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시가격과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이끌어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우리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부동산 정책만큼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또 정책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시장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지금 이런 겁니다. 혼란을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에 6억 원인데 이거를 1주택자처럼 11억 원으로 향양을 해서 그만큼 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포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와의 어떤 뭐 전쟁 혹은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과의 어떤 그런 아주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대선 지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표심 잡기 위한 거 아니야라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는 조세 정책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조세 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어떤 청거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당근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보유세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거래세를 강화했죠. 네. 목적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그 수단을 쓴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책이 약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좀 더 우리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는 어떤 한목적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우리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했으니 사실 네. 쓸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11억까지 해서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줄 거야 라는 이 자체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주택자에게 11억까지 유예를 해줄 거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추진할 거야라고 보여준다 그러면 입법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정책은 읊는 과세와 그다음에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런 아젠다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조세를 지금 개혁을 하고 거래세를 전반적으로 완화를 할 건지 아니면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다 지금 연기가 돼 있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제 일단 표를 잡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터뜨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우리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왜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당위성에 본다면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왜? 20억 이상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1%에 가까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고 내가 기준가액으로 4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종부세를 2% 가까이 보유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진국 어디를 비교해봐더라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한다라면 이 보유세를 1% 내외로 만들어준다라는 이 정책에는 내가 동의하지만 선거에 표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엔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정책에 대한 거는 동의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국민의 니즈를 좀 더 정확하게 양당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분위기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좀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세훈 이제 후보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데 뭐 재개발 재건축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 폐지하겠다. 다주택자도 그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것들이 뭐 현재 부동산 정책에 저렇게 달달한 게 남아 있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달콤한 정책들인데 이게 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을 굉장히 자극을 줄 우려가 있고요. 이게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 공약은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종부세 폐지는 대통령 공약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필요는 하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필요한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목적과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 왜 한 거야? 에 대한 원론적인 의구심을 들 수밖에 그러게요. 없고요. 이제는 집값이 반대로 오르니까 간다는. 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 거는 맞는데 아직 안정이 100%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게 되면 과거에 했던 정책들까지도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 같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저는 밸런스라고 보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보유세 올릴 수 있죠. 선진국이 되면, 선진화가 되면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데 취득세도 올리고요. 양도세도 올리고요. 보유세도 올리고 다 올리다 보니까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제 또 반대로 가고 있네요. 양도세도 지금 완화를 해준다라고 네. 했죠. 취득세도 이제 말은 나왔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완화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보유세까지 완화해주게 되면 이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만약에 보유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올린다면 예.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네, 맞고요. 네. 그래서 양도세 1년간 한시적 면제를 해줬잖아요. 배제를 해줬다면 취득세도 좀 면제를 해줘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좋은데 그럼 보유세는 과도한 부담은 조금 줄여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규제 다 풀리는 거야. 이제 집값도 오르는 거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방향을 명확히 해주시라. 보유세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고 보유세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추거나 폐지를 한다면 거래세를 높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제발 올해만 살고 끝날 것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대한민국에는 내년과 내후년이 계속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법을 만들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그렇죠.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간은 한시적으로 배제를 했는데 네. 근데 보유세까지 낮추니까 과연 이게 매물출의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물들이 지금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1년 중과 한시적 중과 부분이 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들을 볼 때 충분히 지금 물량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물론 이제 매물이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세간에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자가 누구로 가느냐. 결국은 6월 1일이 기준이죠. 예, 그렇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이제 매물로 내놓는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6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주택을 내놓아서 팔리더라도 자기가 올해의 어떤 보유세 부분은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되는. 내가 집은 팔아가지고 명의는 넘어갔지만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종부세나 재산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6월 저는 다음 달 정도 접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매물들도 지금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공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도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네. 시장도 지금 굉장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등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마 기존 주택 자체의 매물도 많이 안 나온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다시피 다수당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모든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가져가는 듯한 좀 제가 빨리 말이 좀 진행이 됐고요. 과한 측면이 네.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그쪽과 관련해서도 예. 한편에서는
아니 진작하지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방향성 자체는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존속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종부세 부분에 대한 지금 6억이라는 다주택자에 대한 6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거의 15년 전 가까운 어떤 그 과거 기준을 가지고 네네. 여전히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있어서의 그 종부세 부분에 대한 부담자가 엄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 금액 자체도, 세수 금액 자체도 거의 아마 2017년도에 보니까 예. 지금 3,800억 정도인데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5조 7천억. 이 세수 부분에 대한 이런 변동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양도세의 한시적인 부분의 매물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지금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규제를 완화시켜 줬으니까, 즉 거래세 부분에 양도세 규제를 완화시켜 줬으니까 매물이 당초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아까 제가 6월 달 지나면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매물이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민주당이 그전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세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 중심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번에 막 계속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얼마든지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어떤 정부, 윤석열 정부나 혹은 정치권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그런 정책들이 아직은 좀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주춤하는 듯한, 물론 그 핑계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라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핑계이지 않나.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그렇죠. 생각이 어디 가 있느냐를 찾기 위한 노력, 그 부분들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하고 선 넘게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사실 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또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이재문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최종 목표 시장의 안정이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해놓고 지금 종부세를 낮추면 과연 시장 안정이라는 대의 목표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동산도 경제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아젠다는 뭐냐면 정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부 정책의 완화에 걸맞는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는 인상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지금 정부 정책과 금융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상반되는 가운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야라는 거는 이제 매수 심리라든지 어떤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전세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당히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에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지금 이것만 해도 거의 지금 내가 과거에 내던 금리의 이자에. 2배 가까이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더 커진 올라간다 거죠. 그러면 나는 더 부담이 될 거야. 그럼 이 규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줄 건데라는 거를 사실 오히려 그거를 바라고 관심이 있는데 있고 이쪽엔 있죠. 계속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 정부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보유세 부담이 엄청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2018년 이후에 한 2021년까지 증여가 한 42만 건 정도 됐어요, 토탈. 근데 이제 평상시 증여가 한 5만에서 7만 건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3년 시기에 약 20만 건 이상 되는 것이 똘똘한 한 채로 네. 인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증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은 중심으로 본다라면 뭐 일부 지역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합 내지는 어쩌다가 뭐 5억이 상승됐다 막 이런 네, 거래 물건들이 출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증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증여할 거라고 보고 있기 다시요? 때문에 오히려 그럼 시장에 나오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매물 잠김 현상은 심해지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더 지금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이 맞이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세금은 신중하게 또 시장의 반응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참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과세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 수, 그러니까 집수 말고 전체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8억짜리 집, 그다음에 5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1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2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좀 막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좀 손질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손질은 필요하죠. 손질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도 너무 오래됐고요. 이 6억이 도대체 언제적 그렇죠. 기준이지? 예전 시장에 15년 전이면 15년 전에 공시가격 6억이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때는 마포에 34평 아파트가 뭐 5억, 6억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때 6억은요. 지금 18억 정도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으로 올리는 것도 맞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주택 수라든지 가격으로 맞추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좀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뭐 기재부 장관, 부총리 이야기하고 야당 후보 얘기하고 네네. 여당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죠, 다 지금. 그냥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다 하겠다. 보니까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유 없이 원칙과 목적 없이 결국에는 첫 번째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이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인데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그냥 풀어준다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면 좋습니다. 6억에서 11억도 좋고요. 뭐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최근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아마 8월 달 되면 더 불안해질 수도 네. 있는데 만약에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혜택,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저는 상생임대인 제도처럼 기본 테이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사회적 책임을 좀 져라. 네. 주택을 산다는 얘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투자 목적을 떠나서 사회적인 공공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억도 좋고요. 15억도 좋고요. 주택수 빼주는 것도 좋은데 전세금을 뭐 몇 년 동안 안 올린다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임대차 3법만 개정해서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안 올리는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많이 완화해 줄게라고 한다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좀 참여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임대사 주택시장과도 좀 연결해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국민들이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특정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문제를 막으려고 막았다가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또 막고 그래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하나씩 막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나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 주는 게 그럼요. 변수가 크거든요.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제가 뭐 조금 전에 이야기들 나온 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종부세 부분이 결국은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취지도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부유세. 추가적인 네. 좀 세제로서 네. 우리 재산세가 있지만 추가적인 세제로서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자 부분을 굳이 다주택자인 주택 수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수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게 투기 세력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그 각인 효과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언급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호 우리 부총리께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검토, 그러니까 아까 종부세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분에 대한 본래적 성격, 즉 부유세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저는 합산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 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그 공시 가액을 가지고 사실은 적절한 어떤 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 방향이 올바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인 효과로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더 쉬워진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 소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임대차 3법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주택의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실제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택을 그동안에 또 전세 가격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보니까 주택을 아예 이번에 자기가 뭐 지역이라든지 가격을 좀 낮춰서 사겠다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으려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걸린 세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매물로 나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 실질적으로 매수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매물로 나오고 저렴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뜻 그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홍부 총리 당시 홍부 총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은 특별한 위로금을 줘가지고 세입자한테 부탁하듯이 그렇죠. 했던 사례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중과가 해제됐는데 왜 매물이 많이 안 나오지? 상당수의 매물들이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싶지만 세입자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매물들도 많다는 점.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단순히 전월세 시장의 문제로서 국한되지 않고 이 전체적인 시장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 법안이 이제 시행된 지가 2년이 되는 해가 올해고 아까 말씀하신 8월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쓰신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주요한 어떤 제도적인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일 것 같고 최근에 또 개편을 하겠다고 한 게 분상제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뭔가 대대적 손질보다는 좀 미시적인 그러니까 미세 조정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시장에서도 또 눈여겨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기자간담회를 기자회견 했죠. 뭐 간담회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분상제에 대해서는 뭐 미미한 수정을 하겠다.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장관이 되기는 청문회에서는 뭐 80%까지 뭐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한보 물러난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분상제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 보기에는 입법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철근 가격이라든지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미미한 조정이라면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그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를 좀 더 해서 지금 건설업계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고통 분담을 이제 같이 하면 네네. 결국에 그 기본형 건축비 자체를 올려주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분양가 인상으로 이제 작용이 이어질 수 되지 있는,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승의 여지가 아직 있거나 또는 이럴 때는 사실 손을 본다 그러면 주택 가격에 더 큰 폭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행사를 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지난번 이제 선거 때 다 나온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에는 좀 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데 아마 그 단계적인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거 공약을 안 하겠다는 거야 수정하겠다는 거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찾아낸 말이 미세 조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분상제가 좀 화두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둔촌주공이었어요. 둔촌주공에 일어났던 상황이 결국 분상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분상제 좀 조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저는 조정은 필요한데 뭐 전면적인 폐지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필요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적재나 브레이크 장치는 필요한데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주변 시세와 네. 그 허그에서 제시한 네.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시세 대비 높으면 안 되겠죠. 분양가가 더 높게 된다면 주변 시세를 자극해서 또 끌어올리는 그렇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낮추는 거는 맞는데 이게 주변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6억, 뭐 5억 수준까지 낮춰버리게 되면 이게 로또가 되잖아요. 당첨되는 사람만 과도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주변 시세 대비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까지만 맞춰준다면
그 정도만 반영을 해준다면 한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설업계나 조합 측에서도 도움이 되고 당첨되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10%에서 20%포인트 정도만 저렴을 낮게. 해도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극단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조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민간 택지나 공공 택지 가리지 않고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세 조정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네. 민간 택지 쪽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적용 배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둔촌 주공 등을 감안을 할 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분양을 하는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뿐만 아니라 후분양의 경우에도 해석 사항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분양의 경우에 완전히 준공되거나 완공되는 상태에서 분양가 부분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갖다 근간을 없앤다 만다 이것보다는 충분히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선택지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참 중요하죠. 첫 단추 잘못 깨면 나중에 풀기도 참 힘듭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정부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부동산 정책 또 시장 안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좀 귀담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